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얘는 점점 약해지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얘를 자르고서 제때 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전정할 때 이걸 잘라 버리고 얘를 위주로 해놨었으면 좋은데 이미래도 이렇게 해놨으면 대신 이렇게 나온 것들이 비록에 가지 크기는 적어서 시작했지만 이 가지가 조금 굵게 나오잖아요. 지수질이 많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을 충분히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저거만은 못하지만 이게 햇빛을 받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등숙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전정하는 것만 잘하면 수량 여기 나온 것들이 수량을 대부분 못 따랐기 때문에 이 기부에 있는 것들이 꽃을 잘 못 물거나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얘하고 쟤하고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있는 게 착과량을 줄이는 효과를 해서 나무가 세력이 좋아져서 일찍 착과도 되고 나무 수영도 어느 정도 맞아져 가지고 언젠가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긴 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배했던 많은 농가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해서 해마다 전지할 때 그러면 여기를 바짝바짝 잘라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있는 대로 이만큼 자른 거하고 이만큼 잘랐는데 다 이만큼 자르면 좋겠어요. 다 이만큼 자르면 여기서 서너 개 나오는데 이게 작은 건 이만큼 자르고 이거 작은 거 자르면 이 위에 있는 게 아까 있는 대로 1등이 돼가지고 이건 거의 못 크는 거야. 매년 얘는 이만큼밖에 못 크고 얘는 여기서 나온 건 매년 자꾸 커져서 커지는 애만 계속 커지고 작은 애에서 커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나무 세력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전체의 세력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렇게 부활하게 해서 이 측지에서 숨은 들이 계속 나와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여기 눈 있죠. 여기 여기 포도 내년도 이 눈은 올해 지금 이미 만들어져서 꽃까지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는 눈이 6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겨울에 얼어 죽고 나면 그 눈 옆에서 작은 눈들이 또 나오죠. 2개 정도는 보통 부처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2개 정도는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품종마다 틀린데 숨어있는 자마가 6개까지도 숨어 있어요. 그게 살려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추위에 강한 건 메인 제일 위에 있는 형이 제일 약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숨어 있기 때문에 추위에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죽을 때도 위에 있는 게 죽고 나면 밑에 있는 게 두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나무 전체 세력이 힘만 어느 정도 대주면 이렇게 자마 숨어있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전정도 마찬가지예요. 단추 전정에서 짧게 잘라놓으면 이게 언제 나올까 싶어도 다 채워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시고 근데 단추 전정을 샤인마스카트에서 해줘야 할 이유가 가지를 거의 비슷하고 균일하게 나오는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 단추 전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 부초를 나온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시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은 여기서 물고 나오는 부 잘라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 열매를 더 튼튼하게 물고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여기서 안 물고 나오는 게 태반이에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얘가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이 나무에 아니, 나무가 세력은 이게 나무는 좋은데 그러니까 세력이 문제. 예, 안 물고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자, 그래도 잠깐만요. 그럼 화수에 대해서 꽃을 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회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비료질, 지수질을 너무 과범무시켰든지요. 아니면은 아니요, 비료가 한 게 아니라 등숙이 돼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햇빛을 너무 충분히 못 받았어요. 이파리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햇빛을 충분히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회장님 얘기한 대로 1년 내지 2년에 빈가지 나오는 가지는 이 나무 입장에서는 내가 봤었을 때 이 열매를 충분히 많이 물고 나오면 내 몸이 너무 힘들어해서 스스로 조절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올해 안 나왔다 치더라도 2년이나 3년째 되면 빈가지 물고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재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빈가지를 덜 물고 나오게 하는 거 여기 신초를 볼게요. 얘가 내년도에 그냥 쭉 4m, 5m 내지 쭉 그냥 이쪽으로 나가는 대로 계속 키워요. 그러면 빈가지를 물고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부초를 잡아서 넣을지라도 얘는 빈가지를 물고 나와요. 하지만 쟤는 대충 해도 빈가지를 안 물려요. 왜? 1년짜리는 빈가지가 원래 그나마 이 가지가 그나마
부추를 좀 물고 나오려면 아까 이제 햇빛을 충분히 보게 하는 방법, 등속을 조금 좋게 하는 방법, 아까 가을이 되기 전에 변색기가 되는 8월 말쯤에는 성장이 이제 그만 멈추도록 어떻게든지 하는 방법, 물을 줄이는 방법이죠. 가을쯤 돼서 물을 줄이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정도 되나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한 10입이나 12입 되는데 신초가 이만큼 커서 이만큼 크면 적심을 하세요. 이런 책로 대부분 농가들이 1년 차에 이 한 가지를 이렇게 놔둔 다음에 적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뻗어서 저 빈 데까지 저까지 쭉 가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적심을 해서 뭐 해육이 멈춰가지고 요 눈들이 조금씩 충실해져야만 그때가 꽃눈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꽃을 만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꽃눈을 또 하나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온도예요. 그 전에 지금 이 시기쯤에 맨날 이렇게 찬바람 불고 그러면 내년에 빈가지 물고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지금 가을 6월 달쯤에 온도가 굉장히 높고 나무가 생육이 좋으면 빈가지 나올 확률이 확실히 적어져요. 또 하나는 치수질이에요. 어쨌든 회장님은 비료 안 줬다고 하지만 밭에다가 그 뭐지 유박이나 뭐 이런 거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똥을 많이 묻어요. 그러면 비료 준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많이 주면 비료 준 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 주면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에 거름 녹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비료 준 거하고. 그래서 내 세력이 너무 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마디게 크는 것 정도로 기다린다면 물도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것보다 대부분 포도 농가들이 포도의 원래 원산지가 거의 사막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막 같은 데서요.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포도나무가 막 비들비들 자라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장마철 있고 이렇게 한 나라는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앙이라고. 우리나라가 포도나무 재배하기가 제일 나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마철이라는 게 아주 나빠요. 포도 생육이 있어서.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장마철에도 생육이 크라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회장님처럼 거름은 안 주고 물만 줬다 그러는데 물을 주면 거름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주면 물 속에 흙 속에 녹아있던 거름들 아까 얘기했죠. 거름이 준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물을 주면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식물이 필요한 만큼은 물만 가지고 나무의 세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료로 나무 세력 조절하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나무 세력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싶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물 관리를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생육 초기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니까 그때 재배하는 방법을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꽃눈 물고 나오느냐 못 물고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거에 70 내지 80%는 나무의 유전적인 특성이에요. 캔벨이나 다른 품종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충분히 지 스스로 열매를 물고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저기 회장님처럼 이렇게 빈가지를 했는데 아니면 부초로 열매를 했는데 못 물고 나오면 재배적으로 어쨌든 간에 도장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적심이나 다른 것도 그 다음에 비료로 따지면 인산질 비료가 조금 들어가면 훨씬 더 지수를 좀 눌러주는 억눌러주는 효과가 좀 있으면 꽂는 분화는 훨씬 더 조금 낮아요. 가리도 조금 낮이긴 하는데 대부분 지수를 조금 누를 수 있는 건 인산질 비료가 조금 낮. 인산질 비료 자체가 ATP아제라고 해가지고 조금 광합성하는 효과 그 효과도 늘려주고요. 또 세포 분열할 때 해주기 때문에 생식센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아기를 잘 만들게 해주는 포도나무의 아기를 잘 만들게 해주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은 안 물고 나오는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올해 하나 쉬고서 내년도에 충분히 만들어줘야겠구나.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제식 1년 차에는 열매를 달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나무가 내가 싫어가지고 열매를 안 물고 나왔으면 내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줘야지. 안 물고 나오려 억지로 애 만들려고 그렇게 때리면은 나무가 좋아하겠어요. 그 다음에 2년 차. 근데 안 물고 나오는 게 싸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에요. 원래 나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1년에 저기서 저만큼 컸는데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긴다 해가지고 굳이 이 끝까지 다 채워가지고 1년에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빈까지 채워서 빈자리 채우시지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나무를 충실하게 만드시고 2년 3년 기다릴 줄 아시면 올해 만약에 여기 채워서 충분히 한다고 해서 열매를 충분히 다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만 나무대로 꼴이라고 하지, 나무 꼴만 망치고 그 다음에 수량 많이 다는 것도 마찬가지. 올해 충분히 저장양분 만들어줘야 내년도에 크는데 올해 여기 열매 만들어주면 열매 양분 다 쓰고 나면 내년도 크지도 못해요. 그러면 가지 점점 얇아져서 겨울에 얼어 죽어요. 다 얼어 죽는 거 다 저장양분 안 생겨서 죽는 거잖아요. 옆집 농가들 한 50% 60%가 다 얼어 죽는 건 내 잘못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10농가 중에 한두 농가만 얼어 죽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남들 안 얼어 죽였는데 내 것만 얼어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기 이 뭐 결론은 남아 있는 건데 자꾸 농가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재차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지금 여기 어떤 분 요 눈은 여기서 받아서 나오는 게 낫냐 뭐 밑에서 받아서 나오는 게 낫냐 이런 걸 가지고 농가분들끼리 막 서로 다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초는 1년에 캠벨이나 뭐는 2가지나 3가지를 기르기도 해요. 근데 샤인마스카스는 한 가지만 길러도 사실은 상관없고요. 근데 아까 이제 12잎 나올 때까지는 이게 바람 불면 뚝 하고 떨어지면은 얘 다시 또 기다려서 한참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6잎, 10잎이나 12잎 나올 때까지는 사실 2가지 길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나중에 전정해서 가을에 전정해서 쳐내고 한 가지만 모양을 놔둬도 되고요. 그래서 2가지 잡는 쪽이 맞고요. 아까 정부 세성에서 2가지하고 2가지 여기서 똑같이 놨어요. 얘가 조금 세력이 세 보여도 똑같이 2가지를 다 놔둔다면 나중에는 위쪽 게 조금 낮아요. 근데 이미 벌써 세력이 어느 정도 이것처럼 충분히 결정됐으면 아무리 밑에 위에 거 놔둬도 얘가 작으면 똑같아져. 이것저것 볼 거 없이 그냥 나무 틈실하고 보기 좋은 놈 골라서 그냥 잘 건강하게 기르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건 중요한 건 딱 하나라겠죠. 햇빛 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햇빛 보는 것만. 햇빛을 얼마나 잘 볼 수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얼마나 하냐. 그 다음에 봄철에 꽃는 어느 정도 물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적심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줘야 하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얘기해서 정신이 없네. 그죠? 근데 박사님 여기 박사님 말이 여기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자, 페인트 칠하는 거는 동해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방리제인데 이 나무가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해는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건조해서 죽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얼으면은 부피가 커지면서 그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이 터지면 작게 이렇게 상처가 나죠. 근데 상처가 바로 아물어버리면 괜찮은데 저장량분이 부족고 그러면 이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적게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똑같은 온도에도 뭐라고 하지? 저장량분이 부족하면은 옆집 거는 안 오는데 내 건 얼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설탕물 오래 굉장히 농도가 짙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도 안 얼고요. 물만 넣어두면 얼잖아요. 그래서 설탕물이라고 아까 있잖아요. 이 이파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설탕물이나 우리가 곡식 쌀밥처럼 그런 곡식이라고 하죠. 쌀밥도 설탕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효모 집어넣으면 감주가 돼서 따뜻한 말 나오니까 설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농도가 짙으면 나무가 잘 안 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얼어도 상처를 이렇게 잘 아물어요. 그래서 저장량분이 많게 하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온도에서 영하 10도라고 해도요. 햇빛을 받는 쪽하고 햇빛을 안 받는 쪽 온도가 8도 정도에서 10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겨울에 문을 닫아 놓는 게 나아요? 열어 놓는 게 나아요? 근데 모든 나무에서 있잖아요. 나무는 자연에서 사람들이 손이 안 가도 원래 살도록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올 봄에 이렇게 동해피해 많이 받은 농가 중에 측창을 다 닫고 막 옆도 열어가지고 꽃눈을 잎을 빨리 먼저 틔웠어요. 다른 집보다 먼저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돈을 먼저 벌려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오를 때 서서히 오르고요. 동해가 많은 해 있죠.
봄에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지만 가을에 막 온도가 막 한 20도씩 쭉 나가다가 한 10월 말쯤까지도 여름 날씨처럼 따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영하로 뚝 떨어지네 있죠. 아까 근데 이파리에서 일로 갈 시간이 없었어요. 명령을 내릴 시간이 없어서 그 애는 겨울이 춥지도 않고 별로 안 했는데 더 얼어 죽어요. 왜? 저장양분이 갈 시간도 없었고요. 순화라고 표현하는데 나무가 겨울을 준비할 시간이 없이 그냥 겨울이 와본 거예요. 반대로 봄에도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따뜻해졌다가 봄쯤에 갑자기 확 추워지면 나무가 그에 또 훨씬 더 동해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쪽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온도 차이가 아까 햇빛을 받는 쪽하고 매번 10도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더 햇빛을 받는 쪽이 더 훨씬 더 동해 피해가 심한 거예요. 안 받는 쪽보다요. 그래서 동해를 막기 위해서 이쪽에 이렇게 볏짚 같은 거를 싸준다든지 하면 제일 좋아요. 흙으로만 이만큼만 묻어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북 땅에다 묻어놓으면 발화 엄청 잘 되죠. 동해도 엄청 안 나오죠. 그거하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부직포로 싸준다든지 하면 일순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페인트로만 덮어놔도요 이쪽하고 온도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동해를 조금 줄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까 어떻게 했죠? 나무를 수량을 조금 나가서 욕심을 버리시라고. 그게 동해 훨씬 더 덜 받아요. 페인트 칠하시는 것보다.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지가 이거 차이나 봤자 얼마나 잘 차이나. 물론 땅을 파고 묻어주면 좋은데 땅 파고 묻어주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그대로. 근데요 그 효과가 별로 크지가 않다는 거죠. 자, 냉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해라고 하는 건 포도나무가 원래 유럽종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18도 되면 얼어 죽는 품종들이 나와요. 얘도 유럽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있고요. 북미종이라고 해서 캔베럴리처럼 나와 있는 품종들은 원칙적으로 영하 40도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어떤 품종도 영하 20도 정도 되면 캔베럴리도 얼어 죽어요. 이때 얼어 죽는 건 진짜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가 얼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세포 조직 내에서 우리가 역삼탑이라고 해서 물이 거꾸로 쏟아나오면서 조직 자체가 그냥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효소 독성 생기지 나무 그냥 조직 얼어 죽는 거지. 이렇게 해서 죽는 건 2009년인가 2003년처럼 한 번에 막 다 얼어 죽는 거 추워서 영하 20도 내에서 얼어 죽는 거고요. 봄에 냉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냉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화가 천천히 돼서 포도나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10도라고 얘기했죠. 10도 정도 되면 뿌리가 먼저 움직여요. 왜냐하면 뿌리가 먼저 10도가 되니까 지상에서 15도 10도씩 되면 그러니까 그의 발화가 조금 일찍 될 것인가 안 될 건가를 결정할 때 10도가 넘는 날을 다 도와서 시간으로 해서 나오면 발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뿌리가 서서히 움직여서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준비해서 싹을 틔우려고 확 했는데 갑자기 뚝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처럼 욕심을 내서 남집보다 먼저 하려고 하우스 측창을 다 내려가지고 포도나무가 35도가 돼도 싹이 안 나오니까 괜찮으니까 40도까지 막 올려요. 그럼 나무 입장에서는 뿌리는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뿌리는 여기 35도에도 20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위쪽이 먼저 확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그랬는데 갑자기 영도나 우리가 동해를 받는 온도는 0도에서 5도 정도로 보통 생육이 나오면은 동해를 받아요. 발화 직전에는 한 영하 1도, 2도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싹이 한 요 정도 서너임 나오면 그때부터 나고 꽃 필 때는 한 5도만 돼도 이렇게 피해를 받는 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정원에 피해를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확 오른 경우는 뿌리가 서서히 오른 경우는 조금 상처가 생겨도 물도 오르고 순화돼서 준비가 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온도를 올린 농가라든지 먼저 올린 농가들은 동해라고 해가지고 상처가 난 부분에서 수액이 흘러나오고 상처받고 모다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냉해라고 표현합니다. 콜린 인조리 그 다음에 겨울에 춘 건 칠리 인조리 이렇게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올해 그거 여러분들 많이 나온 농가들이고요. 그렇게 나온 농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들이 좀 크고 시간이 기다려야지. 올해 같은 경우 그랬는데 그 4월 15일인가에 한 0도 가까이 내려간 애가 있었어요. 다른 집이 원래 그때 발화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받아도 살짝만 받았는데 다른 집보다 조금 더 키워가지고 아니면 땅에다 묻었다가 좀 일찍 뺀 농가들이 눈이 이만큼 벌러 올라왔었어요. 이때 받은 피해들이 그때 확 받아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한 20일 동안 다른 눈 클 때 못 크고 그냥 꾸준히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던 거예요. 그랬다가 서서히 오르니까 이 동해 받은 게 피해 받은 게 한 뭐 20일, 10일 전인데 요즘 추운 것도 없는데 왜 얘가 동해를 받았지가 아니라 이만큼 눈 나오려고 했을 때 상처를 받아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한 20일 걸렸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냉해 피해였었던 거로 보시면 정확하게. 그래서 재배에 관련된 걸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욕심벌이라고 하는 귀에 이렇게 딱지가 듣도록 들었으니까 올해는 좀 욕심을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포도나무가 햇빛 받아서 농사 짓는다는 거하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아까 또 말씀드리는 건 뿌리 있죠.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제일 나중에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가 10kg를 따려면은 송이를 10개를 물어야 하잖아요. 근데 작은 나무에다가 송이 20개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무에다 20개를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뿌리를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품종갱신한다고 거봉을 오비비 대목했던 걸 뚝 자르고 나온 거 있죠. 나온 거에다가 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집들 했을 때 뭐 10개나 뭐 다를 때 한 40개 달아도 다 잘 달리잖아요. 왜 그렇죠? 똑같잖아. 옆에 바다하고 똑같이 관리했고 한 밭인데도 나온 거에서 길러가지고 했는데 그 나무는 뿌리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뿌리의 힘으로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뿌리의 힘이 없이는 그렇게 나무 크게 키워서 나무 여러 개 여러분들이 조금 수량을 충분히 달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충분히 키우고 자식거리를 좀 넓혀서 나무를 튼튼하게 만들어. 이것도 똑같이 수량을 덜 다는 방법, 욕심을 부리라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 과수원에서 충분한 수량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뿌리의 전체 부피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전정에 관련된 방법이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얘기를 많이 해도 이제 그리고 저 뒤에는 막 관심도 없으셔가지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거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요. 네, 그래도 됩니다. 아니 저도 이 기간을 매는데 이거는 지금 많이 쏟아져요. 이게 지금 알맹이가 포도 알맹이. 네. 포도 안 뺐잖아요. 지금 알맹이인데 이제 파는 시작했는데 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전년에도 많이 쏟아. 전년에는 제가 보기엔 아까 얘기한 대로 동해 피해일 가능성도 좀 크고요. 5월 언제였죠? 4월 20일인가 5월 초쯤인가 언젠가 그때 한번 또 다시 온도가 한번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온의 피해가 더 약해졌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건 농가마다 가봐야 알겠지만 제빛곰팡이하고 화진하고 같이 올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봉에서 지금 꽃도 피기 전에 떨어진 경우는 화진은 아마 아닐 거고 동해 피해든지 제빛곰팡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시설 뭐 하면 채소 가온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추운 날 알코올로 태우는 난방기든지 채소 난방기라든지 이도저도 안 되시면 충렬 주머니라도 정도는 하실 생각을. 네. 예. 근데 이건 하늘이 뚫려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농가들은 올해같이 날씨가 갑자기 추울 걸 생각해서, 올해 날씨가 굉장히 안 추웠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측창을 너무 많이 닫아놓고 위에 해서 온도를 너무 하는 것보다 좀 기다리시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냉해를 받은 피해라면은
나무가 천천히 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 외에는 크게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분들 보니까 이 안에도 여기도 막았어. 온도 높아지라고. 그리고 옆에 다 막아놓은 다음에 다른 집보다 한 20일 내지 30일 정도 노지에서 20일, 30일 뭐지 꽃을 일찍 태워놓고 아무 문제 없이 바라는 거는 로또 당첨되려고 바라는 거하고 비슷하지요, 솔직히. 그러시면은 물론 저기 뭐야 저 비닐로 산광 비닐로 사용은 어때요? 어쨌든 우리가 포도 입장에서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요. 광합성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햇빛의 양은 6월 말 지금 오늘 날씨보다 훨씬 더 햇빛이 제일 쨍쨍한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도는 햇빛잎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비닐하우스든지 이런 거 하는 자체는 포도 입장에서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광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산광 비닐로 자체가 비닐로 파장이 터져가지고 얘가 광합성을 높인다는 원리일 텐데 정확하게 과학적인 의미나 내가 그쪽에 대한 이론이 올라와서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건 이제 오래 가기도 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장비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포도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햇빛 입장에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지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닐을 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녹균병. 아까 얘기했는데 장마철에 병들 생기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비가 들어오는 지역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아무것도 걷어서 햇빛 직광, 직접 쏘이는 광을 받는 게 광합성 입장에서 제일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 기술마다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제가 이해를 못하면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지까지 비닐회사, 농약회사 막 몇 가지 100가지 회사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딱 도움이 된 건 100번 그 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한 번이나 두 번 나한테 도움이 됐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같이. 그러시면. 근데 샤인 나온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뭐 좋다고 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광이 햇빛이 잘 투과되는 조건이 제일 좋아요. 보통 이제 비닐 같은 경우 씌우자마자 한 10% 정도는 햇빛을 차광된다고 보시고 3년 4년 되면 그게 훨씬 줄어들잖아요. 근데 상광이면 아무래도 투광량이 줄어들 텐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큰 효과를 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도장하는 것보다 도장하지 않고 마디가 짧게 크는 게 훨씬 더 포도나무 입장에서 좋잖아요. 여기 한 입 달리고 여기 한 입 달리는 것보다 여기 한 입 달리고 여기 달리면 이파리가 1.2배 정도, 1.5배 정도는 더 다를 수 있을 텐데 뭐 입장에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전 두꺼운 이파리가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많이 겹치지 않는 한은 이파리 숫자가 많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 이게 공장이 광합성하는 공장이라고 봤었을 때 두 개든지 세 개든지 간에 뭐 작은 게 낫긴 좋겠지만 작고 두꺼운 게 훨씬 더 낫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샤인에서 이파리 두께를 내 의지대로 어떻게 조절할 방법이 없으니까 머리 아프게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이파리 그냥 두껍게나 만들고 이파리들이 가능하면 겹치지는 않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재배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일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